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협동조합학회 제2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총무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슬기로운 학회 활동을 위해서 한국협동조합학회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학회 연구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3일에 진행된 1회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되는 학술 세미나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학회 학술 세미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러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북대 김정원 교수님이 한국의 돌봄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발표를 마치고 나면 성공회대학교 김연아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난 후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질문과 두 분의 대답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요. 발표와 토론 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잘 기록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채팅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론자와 발표자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걸 올려주시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김정원 교수님의 발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협동조합 학회 학술 세미나 한국의 돌봄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정원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공급장의 성격과 사회적 경제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그 장의 성격과 그 장에서 작동하는 행위자 간의 그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해야만이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사회적 경제를 하나 정형화된 어떤 그 실체 또는 고착화된 실체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돌봄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론적인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접근의 첫 번째는 돌봄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비공식 영역에서 담당해왔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돌봄이 20세기 후반에 잘 아시는 신사회적 위험 담론과 함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방식으로 공급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방식으로 공급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정부에 의해서 시장이 창출되고 이 창출된 시장에 민간이 공급자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이 시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3섹터가 즉 민간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이 통로의 제3섹터가 주요한 공급자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죠. 특히 1990년대 이후 제3섹터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통 통합사회적 기업의 등장 그리고 이것을 아울러서 또는 신사회적 경제의 어떤 등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섹터 개발을 통해서 고용 창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은
흔히 이제 그 제3의 길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동체주의 등장과 결합이 되는데요. 요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 등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서비스의 외주화가 결합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확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게 통상적으로 사회적 199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등장되는 일련의 과정들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소위 그 돌봄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시장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입니다. 말씀드렸던 시장화는 사실은 전면적인 방식의 시장화가 아니라 유사시장의 창출이죠. 그리고 이 유사시장의 창출을 통한 어떤 그 공급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사시장을 통한 서비스 공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연계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게 사실은 돌봄 사회 서비스의 공급 과정의 주요한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취약하고 뭐 그렇기에 어떤 그 뭡니까 공적 복지제도의 어떤 수혜자가 되어야 할 또는 수급자가 되어야 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만은 노인분들이 추를 이룹니다만은 그 복지의 어떤 그 조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되어야 하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이렇게 서비스의 공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3의 길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제2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되는데 제2단계 신자유주의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통치 영토화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체성과 사회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 창출은 상품화한 인간의 형성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이런 양상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기업적인 행위자가 되어가는 이런 일련의 양상들, 제3섹터가요. 그 다음에 돌봄의 제공자이지만은 노동시장의 행위자로 이렇게 재규정받는 그런 서비스 전달자. 게다가 이런 이 돌봄의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노동시장의 보수, 이것은 대체로 저임금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일상화되어가는 어떤 국가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비판자들은 사회적 경제, 돌봄, 사회 서비스를 외계로 한 사회적 경제 확장 과정을 신자유주의 새로운 통치 영토화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겨져 왔죠.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로 합니다. 하지만 돌봄 사회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그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통치가 관철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순적인 어떤 상황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출발은 사실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장에서 국가의 태도와 목적은 무엇이며 그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사실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실현의 과정이 사실 국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하나 던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국가의 목적과 실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에서 창출된 그런 공급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사회적 경제 현장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관철되는 장인가? 아니면 그에 대응하는 모색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또 여러 제약과 가능성이 병존하는 그러한 장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이 글의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장의 형성과 성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화와 사회적 경제의 조우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국의 국가가 사회 서비스에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들어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인 의제에 이렇게 의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직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화를 시도를 하죠. 뭐 이런 어떤 그 흐름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시기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만 어떤 그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정책 의제가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까지 이르는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니까 담론과 결합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 정책은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했던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이후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은 정책적으로 분리됩니다. 점차적으로 사회 서비스는 복지의 영역, 복지부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가 하면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의 정책으로, 그 다음에 노동부 이외에 다른 다양한 어떤 그 부처들이 사실상 사회적 기업인데 이름만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다르게 포장이 되어지는 이런 정책들을 확산시키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는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사회 서비스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뭐 노무현 정부 이래 약간 굴곡이 있긴 합니다만은 종종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사회 서비스가 여전히 주요하게 언급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맥락들은 계속 유지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의 장에, 담론의 장에 이렇게 자리매김됐는지 이것을 성장 신화의 도구로 호명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의 사회화가 정책의 영역에 등장할 때 그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된 것은 신사회적 위험입니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투자 국가론입니다. 사회투자 국가론의 주장을 집약시킨 것이 바로 비전 2030이죠. 근데 비전 2030의 주요한 방향은 사회 서비스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인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최초로 의제화한 정부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가령 뭐 사회적 기업, 사회 서비스, 사회 투자 국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출되었고 정책과 결합되곤 했었고 어떤 그 현장에 담론화되곤 했었습니다. 담론과 결합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산의 양상들이 주로 이렇게 수렴되어지는 점들은 정치경에서는 고용 창출과 성장이었던 것들입니다. 고용 창출 역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됐던 것을 이렇게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의 제도화는 사회적인 것의 확장이면 분명하지만은 그것의 위상은 경제적인 것의 하위 영역에 배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기관입니다. 이 공급기관들은 시장의 문화와 기범을 준수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기존에는 복지공급자로 여겨졌던 사람, 어떤 그 실무 현장에서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한 혼란들이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이런 혼란들은 정리가 되고 어떤 시스템 자체가 기업화된 양상들로 자리매김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계층이라든가 연령, 젠더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불평등은 여전히 재생산됩니다. 돌봄 서비스 전달자의 어떤 그 위치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토대로 한 중장년 여성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장 내 행위자의 역할 구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시장과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시장은 유사시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시장을 창출하고 관리하고 규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이렇게 담당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수급자 이랬을 텐데요. 이제 권리와 권한을 가진 고객 또는 소비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기관은 돌봄 노동자의 관리 및 또는 시장 점유를 위한 행위자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닥치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돌봄의 제공자 또는 돌봄 전달자는 다만 돌봄만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그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임금을 규제받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이상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그리고 정부는 공급장의 최상위에 위치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한 이용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이용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 대 공급기관 및 돌봄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창출하고요. 또는 공급기관과 돌봄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창출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관계 대립이 창출되어지는 과정은 다시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가장 최상위자에 위치해 있어서 그 하여튼 사회적인 기반의 관계들을 모두 다 통솔하고 인도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국가의 오랜 특성이었던 발전 국가의 통제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걸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봤을 때 전혀 틀린 접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발전 국가의 속성 또한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지점에 봤을 때 이것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돌봄 사이트에서 공급장이 나온 결과물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짚어봤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유계적인 파트너십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파트너십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실제 그것의 작동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부는 시장을 창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제도와 지침을 만들어가면서 정부가 정한 어떤 그 관리 시스템 내에 공급기관을 지속적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것은 유계적인 파트너십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열악한 노동시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이 중장년 여성들은 거의 호출근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열악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죠. 세 번째, 새로운 기업적 주체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협력의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 2030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함양이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함양과 창출의 기본적인 속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봄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담론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어떤 그 지점들이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의 창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사시장 내에서 더 많은 시장의 점유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일반적이죠. 경쟁이 발생하고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규범이었던 협력 이것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이렇게 창출된 공급장에서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 조직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양상이 간파입니다. 이제 비판적 태도로 국가의 거리 두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현장 조직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들, 시장화 또는 뭐 신자유주의 또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뭡니까 도구 이런 논리들을 다 이해하고 간파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장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공급장에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도의 바깥으로 나갈 경우 생존이 불투명하고 일일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애속된 존재는 아니라는 것들. 국가의 태도와 목적을 충분히 읽어내고 있고요. 여기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장이 아니라 현장의 조직들이 주체적 대응이 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으로서 또는 조직으로서 생존해 나가야죠. 이 기업으로서 조직으로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것은 생존 그 자체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목적 또는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춰가려고 노력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의 또 다른 측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그 시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그 창출한 정책적 영역, 즉 사회적 경제로서의 어떤 그 뭡니까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러한 점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인데요. 가치지향의 실현, 즉 사회적 경제로서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봄 사회 서비스를 도대체 왜 공급하느냐?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업으로서의 생존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회적 경제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모색들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조직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중장년 여성들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일상의 생활 세계에서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떤 그 공동의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경험들이 취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업이 어떤 그 이런 구성원들 대부분의 기업은 뭡니까 고용주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의도가 관철되는 그런 장들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고용의 유지와 보호의 구현입니다. 특히 작년 올해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 크게 부하 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가령 어떤 그 병원에서 어떤 그 수요가 이렇게 그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재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가 정한 범주 내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임금을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뭐 이러한 태도들.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안전망 또는 어떤 완충지대 뭐 이런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그 보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항의 조직화 시도인데요. 실은 그 뭡니까 돌봄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것은 사실은 사회 세력의 역학의 반영이죠. 이분들이 조직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논리와 소비자의 어떤 그 뭡니까 저렴한 어떤 그 이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논리들이 좀 더 강하게 관철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사실 끊임없는 저항의 조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을 사실은 그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자로서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저항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연대를 실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분명히 공급장의 성격은 그 신재주적인 면모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어떤 그 통치성들이 어떤 굉장히 강하게 관철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모색들이 이루어지지만은 동시에 그 장에서 사회적 경제 주식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제한적인 범죄 내에서만 범죄 내에서나마 지속적으로 뭔가 그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최근 지역아동센터나 자활센터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이어서 성공회대 김연아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김정원 교수님 논문을 읽고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 사실은 20페이지의 분량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교수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정원 교수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토론자로 나왔는데 공감한다고 뚝 끝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식으로 토론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교수님의 논문은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좀 현장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우려와 공존, 즉 사회적 경제가 대안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통치의 어떤 새로운 영토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논문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돌봄이 사회화되는 유형은 대체로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계에서 5가지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 민영화에 방점을 두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 경제 현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5가지 유형 중에 이 민간 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돌봄의 사회화 관점을 논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 질문으로 2가지를 주셨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가 배타적 영역이 아니라 매개적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국가의 태도와 목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 공급장에서 어떻게 행위를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김정현 교수님이 특히 이 첫 번째 연구 주제, 즉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몇 번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기분으로 읽어서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접근이 경제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국가에 의해서 사회적인 것이 시장화됐다는 지적이 많은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사회적 경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적 경제가 사실상 시장의 행위자이자 국가의 통제나 관리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 문제를 간파하고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그 진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현실, 또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있는 그대로를 다 내보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편에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제가 보기에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사회 서비스가 민영화되는 과정을 신자유주의적 제도화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 이 현재 사회 서비스 공급장의 성격을 의미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인식과 현재를 드러내 주셨죠. 이 소론에서 제기한 문제들, 사회적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이나 과제를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안고 고민과 실천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사회 서비스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점검과 진단은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20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다음 논의가 더 궁금한 논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게 뭐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학회의 토론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 학문적 논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가 그렇듯이 사회적 경제도 실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문 역시 실천적 의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튼 전적으로 공감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제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건 그냥 논문의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이 국가와 시장의 매개적 영역인가에 대한 이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할 때 이 두 질문의 배경에 이 사회적 경제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사회적 경제가 매개적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그 사회적 경제의 유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사회적 경제가 이 대안적 경제냐 내지는 다른 경제냐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반대 뭐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학문적 토양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이고 사회적 경제의 유익 경로가 다양한 만큼 이 어떤 그 사회적 경제를 인식하는 태도의 다양성 역시 어느 정도 일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 내지는 사회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을 한번 좀 더 좀 듣고 싶었고 만약 듣고 싶었거나 아니면 논문에서 좀만 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회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이 그 학회에서는 읽기 편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이렇게 함축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꼭 읽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각주에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 소위 그 논문의 저작적 정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도 혹시 전달되지 않을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회적인 것의 담론화가 실제로 실제했나? 저는 그 교수님께서 논문에 대해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회적인 것의 담론화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회적 필요성이 언급된 수준이었지 담론화가 진행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훨씬 더 충실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사회적인 것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언어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조성한 공급장이 어떤 좀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과연 대립하는 속성인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뭐 사회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 아래에 이제 위치시켰다 이러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게 도입되면서 이 고용과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등이 정책적으로 강조가 됐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적한 소위 모순적 상황이 사회적 경제에서는 항상 항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한편 사회 운동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 사회적 경제는 단지 정책에 참여하는 것 내지는 정책의 민영화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너진 사회의 기능을 복원하는 총체적 과정으로서 사회연대 경제를 지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한경제로서 시장의 실패뿐만 아니라 정부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이 사회의 기능을 복원시켜서 원래 시장이 해야 될 역할,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즉 시장과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것이란 사회적 경제와 동등한 위치라거나 대립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 안에 경제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실천 학문으로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최근 사회 서비스 정책 변화에 대한 교수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이후에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요.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회 서비스 민영화 과정을 신자유주의적 제도화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사회 서비스의 정책 변화가 상당했고, 또 국제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공공서비스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꽤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 역할과 과제, 즉 현재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후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최근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교수님의 논문이 현실을 지적해 주셨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논의는 이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엘리노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리고 또 행정학에서 공공서비스 조달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이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혜자에 머물렀던 취약계층, 즉 이제 수혜자 시민들이 소위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로 바뀌었고요. 2008년 이후에는 단지 시민이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생산자로서의 지위가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을 당긴 게 또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논문은 주로 이론적으로는 신공공관리 모델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의 과정, 그리고 소비자로서 이용자 선택권이 강조되는 과정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에 복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이 아니라 방향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단지 수혜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에 직접 정부의 역할을 교정하는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사회적 경제 역할을 고민하다 보면 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자 과제로 설정될 수밖에 없고, 단지 일을 맡아서 하는 기능적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사회적 경제는 이 돌봄에 있어서는 광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천착해야지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필요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인가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저는 사회적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편 공공시장은 원래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나 다양한 공급 주체들이 공공서비스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는 사실 여기서 돈을 벌겠다라는 가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공공시장을 넘어서는 자립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결국에는 같이 따라붙는
그 구축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교수님의 논문 같은 경우는 이 ICA의 협동조합 7대 과제 중 주로 공급장 내의 문제를 주로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논의에 있어서는 공급장 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그 역할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적 논의를 할 때는 사실은 그 4번 자율과 독립, 그리고 6번과 7번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논의들이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뭐 서울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사업 연합을 모색하는 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 현재 협동조합은 이 소위 시장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급 내에서 어떻게 자발적일 것이냐, 경제적 참여를 촉구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이제 어떤 국가 실패, 정부 실패를 조정하고 국가의 역할 내지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적극적인 실천자의 역할에서는 협동조합의 핵심 논의가 지역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은 지역사회를 그리고 사람을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입니다. 그 취약계층이 직접 돌봄을 단지 이렇게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돌봄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시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민의 필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사회해야 한다는 점에 이 사회적 경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학회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어서 과연 이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 6, 7번의 과제를 어떻게 돌봄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그리고 실천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혁신이 바로 이것의 중점에 있죠.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비전, 즉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겠다고 내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양성이 이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 구축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배경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절적으로 또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앞으로는 질적 향상에 주도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 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면, 해집어 보면 사실상 최근 나오고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은 그동안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거고요. 이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원화된다는 점에서 사회화가 시장화 방식으로 촉진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사회적인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를 강조했기도 하고요.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선언적 발표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이 정책 추진이 지역에 내맡겨진 채 제도화 과정을 진단하는 국가의 역할은 지금 실종된 상태이고요.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을 때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선언과 다르게 사회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경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서비스 제공 기관의 하나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없어? 아니면 연내 몇 개의 사회 서비스 기관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할래?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만 민영화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저는 계속해서 종속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의 주체성을 확립할까, 이 논의에 이것으로 논의가 제한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정부는 계속해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돌봄의 시정화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죠. 돌봄의 시장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어쩌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것이 사실 사회적 경제가 이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정체성 확립 없이 우리가 대안적 진보성을 획득할 수도 없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도 역할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 또 지역사회의 기여를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자립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어렵고, 이 저자께서 처음에 논의하셨던 과연 우리가 대안적 시스템인가, 신자유주의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유전적 기제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로 설 것인가, 어떻게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이 제도적 실패 내지는 국가의 실패를 교정하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안에서 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시장화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종원 교수님의 논문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과정에 대한 논의에 물꼬를 터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음 2차 논문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이런 논의들이 좀 실천적 현장에서 훨씬 더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두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성중에서 올라오셨던 채팅을 통해 올라오셨던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김정원 선생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김연아 박사님이 주셨던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질문 중엔 사회 서비스가 성장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 정책 기반을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사항이나 모델 사례가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김경원 선생님에게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간 서비스 주체들이 이 지금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연대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간의 연대로 자립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과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몇 가지 지금 계속 채팅으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먼저 이 질문과 그다음에 김연아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원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제가 대답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는 국가 및 시장의 매개적 영역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매개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저는 사회적 경제가 국가라든가 시장과 분리되어진 배타적 영역으로서의 독립적인 어떤 그리고 자립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고정적인 실체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고요. 항상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출발점인데요. 사회적 경제가 국가마다 다양하고 시기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국가 및 시장과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글에서 이야기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을 비롯한 사회 문제를 집합적이고 연대적인 어떤 그 시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을 사회적인 것이라고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세부 질문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것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적 경제를 국가 및 시장과의 매개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사회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존립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 경제적인 것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 어떻게 가져가고 배치할 것인가, 뭐 이런 지점들, 그리고 사회적인 것은 이런 경제적인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관계를 해서 사회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의 하위에 이렇게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에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총량적인 국가의 성장이 목표였던 것들이고, 총량적인 국가의 성장이라고 해서 결국은 경제적인 것에 관점을 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어떤 그 도구로서 사회적인 것을 배치했다, 이런 어떤 그 접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여기 뭡니까, 김연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사회 서비스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몇 가지 이렇게 문건과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회적 경제와 사회 서비스의 관계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벌어진 이후 여전히 호명만 불러들이기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결합은 그 어떤 정부도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모두 커뮤니티 케어를 비롯해서 또는 사회 서비스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각종 사회 서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를 불러들이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어떤 그 고민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장식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연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 역할과 과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 현장의 고민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아무래도 뭐 사회 서비스와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은 국가가 이야기하는 또 풀어나가고자 하는 사회 서비스 정책을 위한 어떤 뭡니까, 장식품 정도로 사회적 경제를 이용을 할 때 사회적 경제가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서비스를 조금 더 어떤 뭡니까, 치밀하게 사회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뭐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것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여기 아까 질문에 거버넌스 말씀하시는데 그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창에 어떤 선생님이시죠? 거버넌스 질문하신 분이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장에 조직된 힘이 바탕되지 않으면 사실은 유명 무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버넌스를 이렇게 창출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입니다. 각종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 국가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거버넌스의 구성원으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회 서비스와 관련돼서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도화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통로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어떤 모색들이 작성되었을 때만이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김연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거버넌스 모델, 사실 제가 이거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요. 뭐 가령 시민의 역할에서 공동 생산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러한 어떤 그 조직화된 힘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봄 사회 서비스 조직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환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 운영 원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형식적인 조직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형식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결국 결합이 돼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신창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지식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실은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조직된 힘이 이렇게 뭔가 반영이 돼야 할 부분들이었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은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놓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성의 없이 말씀드리면은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뻔한 레토릭의 반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뭡니까? 지점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경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영화 유사시장을 창출해서 민영화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 공급하는 것들은 이건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한번 걸러진 것들이 존재를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복지 조정 국면에서 돌봄 사회 서비스 과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과제가 떠오르고 여기서 사회적 경제가 결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복지 공급의 확대와 사회적 경제의 등장이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말의 특수성을 가진 그런 양상들이 조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보편적인 면모도 일부분 담보해내고 있지만은 유럽과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김연아 선생님이 전문가이시니 훨씬 더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딱 다 되어서요. 김연아 교수님과 그다음에 참여자분들의 더 많은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적 경제를 총칭해서 말하긴 하지만 그 안엔 다양한 조직들의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나름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3회 학술 세미나가 5월 24일 월요일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이경란 선생님을 모시고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과 그 연합을 위한 내용들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2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돌봄 사회 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그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응, 특히 협동조합의 대응들에 대해서 3회 학술 세미나에 이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미처 짤막하게라도 김연아 교수님과 김정원 선생님의 짤막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원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계속해서 또 학문적 현장에서 실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연아 선생님께서 어떤 토론으로 제시해준 중요한 어떤 부분들 좀 잘 활용해서 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의견 주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정원, 김연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여기서 40분이나 넘게 이 자리에 참여해서 1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질문과 응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희 이 아쉬움은 3회 학술 세미나 때 좀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정원, 김연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5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제3회 학술 세미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협동조합학회 제2회 학술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